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따 본방송에 대비해서 4시니까요. 지금 한 4시 2분 됐는데 25분까지는 빨리, 최대한 빨리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라이브로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직접 또 라이브를 보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뉴욕타임즈인데요. 그 주말 동안에 이렇게 한국 언론에 좀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됐고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랑 꽤나 비슷하네. 근데 어떤 점이 다르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토론을 잘 못했잖아요. 토론을 잘 못하고 난 다음에 ABC 방송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의 ABC 방송은 딱히 말하자면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는 약간의 올드한 스타일의 방송사고요. 네, 약간의 공화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색채는 많이 나지는 않는데 여하간 뭐 디즈니랜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말을 여기서 또 웅성웅성 말을 웅얼웅얼 거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고 하면 I will feel as long as I gave it my all and I did the goodest job as I know I can do. That's what this is about.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래도 꽤 잘했던 것 같아. 나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거든.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랑 토론을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그 굿에스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베스트 잡도 아니고 I did the best 잡도 아니고 I did the goodest 잡이라는 완전히 옛날 표현, 이상한 표현을 쓰니까 이건 뭐지? 또 뭐 말 꼬였나? 지금 약간 계속 이제 치매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식의 이상한 말을 또 하니까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트랜스크립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하면 전체 녹취록 그러니까 말한 내용을 전부 다 올려주거든요. 예, 미국의 방송사들도 그렇고 KBS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경영의 최강시사도 마찬가지로 전체 녹취록을 올려줬죠. 예, 올려줬었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올려줬을 때 제가 최근에 이거는 조금 길어지는데 동맹이라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장군 출신의 김병주 대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국민의힘 논평에서 그 제목을 달았더군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제목이 아예 있어요. 그런 게 이게 말이 되냐? 한국 역사에서 그리고 한국 정부의 그게 스탠스냐? 정신 나간 놈들이다, 정신 나간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경영의 최강시사 녹취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한미일 동맹까지 됩니까? 라는 말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당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 정색을 하면서 일본이랑 동맹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였고요. 그게 한 1년쯤 지난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안팎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서울대 법대 나오고 외교적 감각이 있으시고 중국 대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어달리기를 하자.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이어달리기를 하자라고 해서 정세현 장관한테 초기에는 극찬을 들었었던 현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도 본인이 통일부 장관일 때 한미일 동맹에서 한일 동맹이라는 말에 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 나간 자들이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말한 거는 정신 나간 자들이라는 김병주 국회의원의 지적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한미일 우리나라의 한국의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옳은 지적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 정부의 강요도 경기를 일으켰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나? 예, 싶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 뉴욕타임즈의 내용은 이게 처음에는 굿이스트 잡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게 토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인터뷰를 하고 바로 올렸겠죠.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씩 왜 바뀌었고 자기들은 왜 바뀌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싹 바뀐 게 The good as job as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약간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요즘에 쓰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ABC 방송사가 우리 같으면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미국 백악관이 압력을 넣어서 ABC가 바꾸니까 미국 언론이 다 따라 바꿨다면 이건 바이든 날리면 사태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뉴욕타임즈가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자율권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받아쓰는 기자들이 아니니까 받아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필경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필경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스테노그래퍼라고 하는데 스테노그래픽 저널리즘을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스테노그래퍼라고 하면 이제 받아쓰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받아쓰는 사람을 고용을 했죠. 근데 이 맨날 이제 바이든의 어눌한 말투를 들으니까 이 할아버지 말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쭉 받아쓰기를 하다가 ABC 녹취록을 보고 ABC의 출연 스크립이 녹취록이 틀렸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 상관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상관들이 ABC한테 야 우리 받아쓰기 하는 전문인이 있는데 너희들 틀렸대 한번 확인해봐라고 하니까 ABC가 그래? 백악관의 전문 스테노그래퍼가 말했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아 쓴 것 같아 라고 해서 잘못 받아 썼다라고 정정을 하고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에서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정한 게 아니고 인터뷰를 보도했던 ABC가 트랜스크립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바꿨다. 그렇게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ABC 녹취록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우리는 백악관 말 들은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존심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언론의 룰대로 하는 거야. 근데 ABC가 원래 인터뷰한 애들이 바꿨어. 그리고 백악관은 전문 스테노그래퍼가 있어.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바꾼 것뿐이야. 우리는 절대 백악관이 바꾸라 그래서 바꾼 거 아니야가 뉘앙스에 절절히 묻어나요. 근데 그거를 드라이하게 쭉 쓰면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백악관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ABC도 그렇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감정적이지 않죠. 그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바이든이 물러날 수도 있는 시기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경과도 투명하게 뉴욕타임즈는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도 굿이스트라고 원래 기사를 썼거든. 그러니까 본인들도 굿이스트라고 썼기 때문에 굿에스라고 바꾸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기사를 쓰지 않으면 본인들이 너무 쪽팔린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경과 과정이 얼마나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절차적이고 중립적이었는지를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독자와 시청자들의 자존심도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할 말하고 예?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할 거 인정했다 끝. 예. 이런 거를 우리는 한 열 몇 시간 들여서 열 몇 시간 들이기도 전에 촬영 기자들이 그걸 이기주 기자가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촬영 기자들한테 야 들어봐라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거 듣고 있고 이거 듣고 있는 거를 그 우리 저 용산의 행정관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랬다가 쓱 들었다가 이거 제발 안 내주세요. 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다가 MBC 디지털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확보를 해서 듣고 이거 바이든 맞네? 라고 해서 내고 난 다음에 열 몇 시간 동안 허둥지둥하다가 김은혜가 그 뉴욕에서 갑자기 얼굴 부시시한 얼굴로 잘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2년을 끈 거잖아요. 대통령 전용기도 MBC 안 태워주고 막. 그 다음에 지금 이준숙 이제 방통위원장 해가지고 막 이제 진짜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뉴욕타임즈의 굉장히 깔끔한 일처리 그리고 그거를 받아 쓰는 백악관의 스테노그래퍼 가장 말단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스테노그래퍼 정도면 제가 보기에 4만 달러 정도 될 겁니다. 미국 백악관에 있는 연봉 가장 낮은 수준들이 2만 달러, 3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가장 낮은 사람들의 연봉에 속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차근차근 ABC 방송에 전달이 되고 뉴욕타임즈는 그 경과를 이야기를 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즈죠. 예,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투자를 하려면 지정학을 알아야 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 3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 포럼들이 나와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부호들, 가령 무슨 마이클 델 컴퓨터 회장, 뭐 블랙스톤 회장, 사우디 국부펀드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올 2월에 있었던 국제 투자 포럼이 있었는데 마이애미에서 있었대요. 여기에서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 뭐 이런 사람들 뭐 수십만 달러 받고 이제 연설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설하면서 왜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이 왜 나왔을까요? 야 앞으로 지정학은 어떻게 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투자자들이 귀가 솔깃했다. 이런 포럼이 많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3개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 2월에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국제 투자 포럼 거기에서 폼페이오가 어떤 지정학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주에 마이애미에서 또 열렸대요. 그때는 라인스 프리버스라고 이 사람도 미국 백악관의 전 스텝인데 이 사람이 키노트 스피커였대요. 이거는 JP 모건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던 것 같고 이건 주로 이제 정크펀드 왔다 갔다 하고 예 이제 좀 약간 위험한 채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죠. 왜 위험한 채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러시아 채권, 중국 채권, 무슨 중국 채권이 지금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머징 마켓 채권이랄지 미국의 트리플 B 이하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사실은 한 40% 이상 한 50% 가까이는 될 겁니다. BBB 마이너스 등급 이하의 그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는 잘 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리스크가 높으니까 굉장히 이자를 많이 내야 채권을 발행할 때 고이자를 내야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할까 말까는 금융기관의 마음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가 있을까 말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다 날리니까. 예.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그 역사학자들,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미중 갈등, 공급망 분리 이후에 이 사람들의 연봉
강연료가 뭐 수십만 달러, 뭐 몇억 원이죠, 몇억 원으로 엄청나게 뛰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몇억 원으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제가 그냥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제가 KBS에서 근무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섭외를 하는 팀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를 제시했는지를 대충 알거든요. 그때 한 10몇 년 전인데 한 10만 달러 제시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한 액수입니다. 예, 그쪽에서 제시한 액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10몇 년 전이니까 무조건 몇억 원입니다. 무조건 몇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지정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게 어떤 일시적인 정치적 격변 때문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고, 계속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로 그냥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지정학 자체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여기에 지금 하나 더 있던데, 예, 주로 아까 JP 모건인가요? 어디에서 아예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지정학을 아예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블랙록이었군요. 블랙록이 지난해 지정학적 요소 그리고 기술은 항상 들어갑니다. 세계 인구변화 늘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환경 문제 늘 들어갔죠. 이 3가지는 상수로 계속 들어갔었는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랄지 뭐 기업의 그 어닝, 프로핏, 이익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늘 들어가는 것들인데, 나머지 큰 그 뭐랄까 매크로한 것들 중에서는 기술이랄지 인구랄지 기후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거 늘 들어갔다가 요 지정학,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떻게 될까, 뭐 요런 게 이제 꼭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부터 블랙록의 아예 분석 보고서에 늘 이걸 넣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는 애인데요. 러시아에서 엄청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머징 마켓이나 약간 좀 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잔뜩 담그겠어요? 아니면 살짝 담그겠어요? 엉덩이를 좀 빼겠어요? 엉덩이를 좀 빼지. 빼면서 뭐 이렇게 선진국 이른바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것,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전쟁이 안 일어날 곳, 거기가 어디예요? 미국이겠죠. 미국 시장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S&P 500 거기 특히 이제 매그니피선트 7 뭐 이쪽이 확 올라버린 이유가, 그리고 S&P 500의 지수 자체가 이렇게 확 오른 이유가, 투자자들이 야, 그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대만 문제 여기에서 특히 지적하고 있는데, 대만 문제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또 확 빠질지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채권 투자, 주식 투자 계속해야 돼? 조금씩 빼자. 안전하게 가자. 옛날에 40%였던 걸 30%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줄여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로 대두되는 것은 대만입니다. 대만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발을 심하게 당구기보다는 중국에서 조금씩 빼서 그 시장이 죽으면 괜찮을 시장인 동남아나 남미 시장으로 이머징 마켓은 조금 이동을 하겠죠. 이머징 마켓의 펀드는 블랙록처럼 세계 최대 펀드를 가지고 있는 곳은 그렇겠죠.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한국은 보통은 인덱스 펀드를 많이, 지난번에 제가 최주류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덱스 펀드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뭐 한 6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냐,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냐, 선진국 펀드에 들어가냐, 이머징 마켓 펀드에 들어가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선진국 펀드 위주, 인덱스 펀드 위주의 세상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채권 위주의 세상이고요. 그 다음이 주식 투자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선진국, 채권,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다 올랐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덜 올라? 거의 안 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만이라는 영토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국 해병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국 BBC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항상 그런 유사시에 그거를 그들의 머릿속에는, 미국 장성들의 머릿속이나 서방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동 타격대는 어디야? 거기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야? 보병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어디야? 일본이에요? 일본이 자위대인데? 일본 자위대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걔들은 첨단 무기가 발달했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뭐예요? 몸빵할 나라가 어딥니까? 대신 죽어줄 나라가 어디죠? 그들의 눈에는 한국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중국군이랑 싸우는 한국군을 상정을 해보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술렁술렁 거리겠죠? 그러면 관련 당사국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중국에서 빠지면 동남아처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남미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만으로부터 한국의 인덱스는 안전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안전해. 미국, 유럽처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시장이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거기는 안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전쟁터야. 제일 먼저 일어날 전쟁터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빼고 타석으로 잘 안 들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 김태효 수석도 반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편입되면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경제 전문가들, 초기에 애널리스트들, 채권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 많거든요. 제가 누군지 아는데 하여간 요즘 잘 나가는 그분들, 이 정부 들어서 잘 나가는 그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인덱스 펀드의 움직임, 그리고 선진국 펀드들의 움직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들의 우려가 기웁니까? 제가 15년 동안 외신을 봤는데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요즘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미국 위주의 저 상단에 있는,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전장터는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불러올 금융시장의 가치 변화에 관해서 고민하자. 그리고 당신들의 돈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자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보도의 핵심 요지였거든요. 그 가치 변화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는 약한 게 두 개예요. 지진, 전쟁. 전쟁에는 왜 약합니까?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포탄만 떨어져도 다시 세팅하는데 6개월 걸려요.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포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떨어졌어. 주변에. 아니면 직접 맞았어. 아니면 더 끔찍한 일도 벌어졌어. 자, 마음속에 저런 부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전쟁은 재앙이죠. 평화가 축복이고 행복이고 돈입니다. 돈. 번영이고. 돈을 좋아하신다면 지금의 정부의
외교 스탠스나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저런 미국 편중 외교 전략,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반도체 공장들까지도 미국으로 다 이전하는 저 전략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전략인지 아니면 미국의 노란한 전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친미주의자입니다. 저는 미국의 체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저한테 강요를 한다면 그러면 미국을 선택할 사람입니다. 선택할 거예요. 미국을. 그러나 미국은 제 나라가 아니에요. 제 조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무조건 반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너무 괴이하다. 기이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외교 0점이라고 눈물꽃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제대로 당할 지정학적 위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의 지금 3년 조금 덜 남았잖아요. 2년 몇 개월이라고 칩시다. 예, 2년 앞으로 좀 붙였으면 좋겠어. 3년이라고 말하기 싫어요.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2년 몇 개월 동안 가장 지켜야 될 건 이 부분,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요. 계속 노려봐야 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그리고 미국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제1 10가지 업적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23년 거의 다 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임기해를 남겨두고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캠프 데이비드 협약, 한미일을 한국과 일본을 불러서 걔네들 화해시킨 것, 공식적으로 화해시키고 사실상 한미일 동맹으로 만든 것. 그때 이 사람들의 순서를 보십시오. 미국 언론의 순서는요, 우리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한미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US, Japan, South Korea, US, Japan, South Korea, US, Japan, South Korea. 우리는 늘 3등입니다. 넘버 3입니다. US, South Korea, Japan이라고 말한 미국의 유수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미국, 한국, 일본이라고 말한 언론이 있으면, 그런 기사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미국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LA 타임즈도 그렇게 안 쓸걸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그렇게 안 쓸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라고 절대 그렇게 안 써요. 그건 그들의 외교적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 합니다. 넘버 3, 초록 물고기 기억나세요? 한석규의 운명이 어땠습니까? 한석규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초록 물고기에서? 네, 넘버 3를 기억하시는 분들, 초록 물고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관계는 한미일이 아니고요, 미일 한입니다. 그게 냉정한 국제 역학이고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 거 다 빼주면, 상당히 많이 빼줘 버렸는데 되돌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초강대국이 맞고요. 예, 한 번 어긋나서 발을 잘못 담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빼서 뭘 다시 외교관계를 정립하고 순서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위치를 정립하려면 또 뭔가를 요구를 하겠죠. 깝깝합니다. 예, 김태호 수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네요. 우리 최경영 TV 청취자분들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모든 최주류의 방송은 그 주의 일요일 날 공개 방송됨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경영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예,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제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어떤, 제가 심장이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 정기 진료 날짜가 대학 교수님이랑 의과대학 교수님들 요새 기분 안 좋으신데 예, 그 날짜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안 됩니다. 금요일 날 본방만 겨우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금요일은 스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 오늘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에너지,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배당 투자,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기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냥 기후 환경학자들, 기후 경영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공기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컨셉이 글로벌 공공재예요. 공기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잖아요. 산소 누구나 마실 수 있죠. 공공재라는 거는 뭐죠? 공공재라는 거는 그 주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회사가 다 주인인 회사, 주인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쓰죠? 방만하게 쓰죠. 예, 그러면 누구나 더럽히거나 막 쓰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 스탑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전략해서 쓴 것 같은데 제가 문제야. 제가 같이 전략해서 쓰지 않으면 내가 전략해봐야 전 지구의 공기가 깨끗해질 리가 없잖아. 공공재의 성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플러스 너도 아니어야 돼, 그리고 모두가 아니어야 돼 라고 하는 철저한 어떤 윤리관이 전부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다 그쪽으로 합의해서 가기로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기주의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업 발전의 단계상 꼭 그 단계도 아니고 우리는 산업 구조상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불리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나라가 석유로 먹고 살았던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로 먹고 살았던 중동의 산유국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이제 세계 제1위니까 그쪽에서 뭐 투자하는 거랄지 이런 걸 굉장히 눈여겨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람코라는 회사 있죠. 우리 SOE를 아마 가지고 있는 회사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람코가 또 대한항공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람코가 내연기관에 베팅을 했다. 내연기관을 주로 만드는 호스파워? 이름이 뭐였죠? 뭐 그 르노하고,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하고 중국 자동차 회사 길리가 원래 합작 투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 호스, 정확히 이제 호스 뭐 뒤에 호스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고 뭐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10%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이 지분을 취득을 했네요. 이 지분을 취득한 이유가 뭘까?
원래는 중국의 길리 그리고 르노 자동차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걔들이 각각 5%씩 팔아가지고 아람코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내연기관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입의 80%를 다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왜 투자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야세르 무티라고 하는 아람코의 담당 책임자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연기관이 아주 오랫동안 very very long tim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존재할 거야. 회사 이름은 호스 파워 트레인이군요. 호스 파워 트레인. 예, 우리가 마력 이야기 하잖아요. 마력이 이제 호스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력으로 뭐 100마력짜리 차, 200마력, 300마력짜리 뭐 이렇게 제네시스 같이 좋은 차는 막 그렇게 팍팍 나가잖아요. 그런 마력할 때 호스 파워라고 하는데 이 회사 이름이 호스 파워 트레인이니까 그 자동차 회사의 내연기관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엔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구나라는 거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투자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연기관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왜냐하면 2021년에 이게 굉장히 큰 기사였거든요. 포드, GM,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각국의 나라들이 협약 비슷한 거, 다짐 비슷한 걸 했습니다. 뭐냐면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가스나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그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and sales라고 돼 있으니까 35년에서 40년까지의 이 사이까지는 그 안에는 절대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 그러면 개발이랄지 뭐 제조랄지 이런 것들도 훨씬 그 전에 이제 2035년쯤에는 멈춰야 되는데 판매를 종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35년에서 40년 사이에 그거를 유럽의 각국 정부들 그리고 포드, GM, 벤츠면 뭐 거의 끝난 거잖아요. 이런 대단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랬는데 거기서 곰곰이 보고 있던 중국 자동차 회사 길리와 르노, 프랑스 회사 르노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연기관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그 호스파워 트레인을 인수를 했고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최근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우리 그렇게 쉽게 안 죽고 아마 엔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20-30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산다면 그게 또 잘 팔린다면 일본에서 지금 그리고 갑자기가 아니죠. 한 1-2년 사이에 하이브리드 차가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갑자기 약진한 것도 그 전기차 일렉트리카가 세일즈가 판매가 쫙 줄어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쫙 올라갔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도요타랄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GM이랄지 포드랄지 미국의 자동차 3사 같은 경우도 일렉트리카에 관한 뭐 투자랄지 뭐 투자는 계속 평평하게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앞으로의 판매고랄지 이런 데 실적 전망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 다 낮춰버렸거든요. 낮춰버리면서 조금 천천히 가자 그런 주의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람코가 이렇게 치고 나간 거죠. 아니야,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전기차의 시대는 덜 늦게 올 수 있다.
특히 아마 속으로는 이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시대를 예견한다면 트럼프가 온다면은 무조건 5년은 뒤처질 것이고 그 5년 뒤처진 거 플러스 그 5년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바이든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멈칫멈칫하는 탄소 중립 정책이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익 때문에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멈칫할 것이다. 사라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아주 그 가슴이 서늘한 소름 끼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그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한 세대의 관짝들이 쭉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한 세대의 어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다. 한참 뒤에 오는 거다.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인데 사람들의 인식까지 생각을 하면 4, 50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났을 때 패러다임 시프트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덜 빠르게 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경향성에 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경향성과 관련해서 꼭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기술의 발전은 갑자기 어디 어떤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에서 뚝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LG화학이 중국으로부터 뭐 화학이 다 뺏겼다라고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또 정밀화학이나 화학 중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은 아직 우리가 먹고 있어라는 걸 보셨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네 뭐 이런 걸 봤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신소재랄지 뭐 희귀강물이랄지 물론 그거는 자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만은 신소재랄지 이런 것이 철강 회사들이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 있구나. 조선 풍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어떤 정유 회사들 그다음에 정유를 통해서 플라스틱 만들고 석유 화학을 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통해서 또 다른 응용과학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 하에서 또 다른 게 계속 생겨나는 것이지 갑자기 없던 200년 전에 없던 어떤 분야에서 갑자기 어떤 회사가 생겨나서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돈벼락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나 코스닥에 뭘 갑자기 세상에 없던 걸 발견했어요라고 하시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 원래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신기술이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응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제조 생산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용 단가를 혁신적으로 경쟁자들보다 낮출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계속 1위가 될 수가 있는가 그 산업군에서 완벽한 퍼스트 무버로서 어떤 사다리 위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다리를 걷어찰 위치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증명하려면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를 다 증명해 가고 있는 회사들, 증명한 회사들을 우리가 그레이트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위대한 기업이 아니고 굿 컴퍼니, 괜찮은 회사. 예. 삼성전자는 아직 그레이트 컴퍼니는 아닙니다. 예. 굿 컴퍼니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외신들을 보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아람코에 투자해라, S-오일에 투자해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투자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강용기 PD가 KBS 강용기 PD가 뉴욕 특파원했던 강용기 PD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1920년대 미국의 이민법에는
동유럽 사람들 슬라브족 계열들은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었잖아요. 그거는 팩트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나 고립주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이것도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미국이라는, 지금은 사실상의 제국이죠.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을 이해해야 하고, 미국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감추고 싶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인들이 사실은 감추고 싶은 역사, 거기에 미국인들의 속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속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계몽된 미국인들도 많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미국 교수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바로는, 이건 실제로 사실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바로 근처에 있는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복판이죠. 무슨 펜실베니아나 그런 주들에서도, 예? 매사추세츠 뭐 이런 미국 동부의 한복판인 주 중에서도 이 교수, 저한테 수업 가르쳤던 교수랑 뭐 이렇게 맥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90년대 초반, 자기 기억에는 90년대 초반까지도 백인들 들어가는 문과 유색인종 들어가는 문이, 그 주류 판매를 하는 곳을 리코어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 주류 판매하는 리코어샵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암묵적으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화이트, 칼러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백인, 유색인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예? 이 문으로 꼭 백인들은 들어가고 저 문으로 꼭 유색인종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유색인종에게는 갸우뚱거렸다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그랬다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백인들의 정부다라는 생각을 약 100여 년 전까지도 백인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국 백인의 인구 비율은 90%가 훨씬 넘죠. 거의 다 백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인 흑인들, 노예 해방이 막 된 흑인들, 자유인이라고 본인들은 떠들지만 사실은 노예로, 반노예로 취급받고, 그리고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때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의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나 미국 백인 노동 중산층들의, 야, 중국인들한테 다 뺏겼다. 우리 거 다 뺏겼다. 민주당은 엄청난 고액 자산가들 플러스 남미 흑인들의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거를 뺏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백인들 거를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다. 인종주의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이, 그런 인식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냐? 이 미국 포린 어페어스에 뭐 스티븐 더글라스랄지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인종주의를 주창했던 뭐 대법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소환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대목들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여기에 유명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 중에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백인 정부다. Ours is the government of the white man. 우리 정부는 백인들의 정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848년에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이었죠. 스티븐 더글라스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백인 베이스
아래에서 백인 베이스를 기본 전제로 이 나라 정부를 만들었다. 이게 1858년에 스티븐 더글라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미국의 남부군을 형성했던 사람들의 기본 생각인 겁니다. 노예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백인의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인종들과 평등권이라는 어떤 평등하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미국 남부의 부통령 출신이군요. 부대통령도 알렉산더 스테판이라는 부통령도 있었네요. 1861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꼴통적 생각을 한 10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게 면면이 사실은 이 사람들 피해 있어요. 우리나라의 꼴통들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호남에 관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미개하고 부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정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거든요. 미개한 거죠. 그냥 미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주류야. 목소리가 커. 그리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거를 미국의 애국주의로 치장해. 한국도 비슷해. 대한민국 태극기를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미친 자들이죠.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30% 이상의 꼴통 그리고 극우 집단뿐만이 아니고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인 뿐만이 아니고 집권 세력의 일부 또는 집권 세력의 어떨 때는 절반 이상 전부처럼 보이는 요즘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역사가 다시 미국의 정체성이 쓰여지면 너무 위험하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은 이민자들의 나라고 이민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로 섞여서 살면서 거기서 화합의 장을 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뉴 아메리카니즘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마가 운동 있잖아.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트럼프가 하는 거 이거 1850년대에 스티븐 더글라스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말 흑인들 차별하면서 쟤들 때문에 이게 나라 만든 나라 아니야. 백인들 나라야. 절대 백인들 나라 뺏기면 안 돼. 이 생각이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거 속지 말자. 새로운 아메리카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그 트럼프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올드 아메리카니즘이다. 요렇게 지금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아픈 역사, 숨기고 싶은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를 들춰내서 다시 한번 툭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개하고 무식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마치 우리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다시 하면서
당신들이 문명인이라면, 미국인들이 문명이라면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과거의 역사, 1850년대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누구의 나라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갖자. 우리 모두의 나라고 이것은 모든 이민자들이 같은 선상에서 만든 것이다. 절대 배척하면 안 된다. 백인 엘리트들의 나라가 아니다. 백인들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좌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댓글 공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죠. 예. 박근혜 때도 있었고 윤석열 때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최근의 경향성이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본방 준비하라는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문 열어줘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곧 있다가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